시선 김종배입니다. 지난결 우리는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었습니다. 3.1운동으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되살려냈습니다. 1,700만 개의 촛불이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 역사를 펼쳐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가운데 일부인데요. 이 말 그대로입니다. 지난 100년은 민주공화정의 역사입니다. 100년 전의 독립 외침도 100년 후의 탄핵 외침도 이 대한의 민, 바로 시민이 주인으로 우뚝 서기 위한 외침이었죠. 그런 점에서 지난 100년은 승리의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오프닝에서 전해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99주년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부터 지난해 촛불 집회까지 이어진 국민 주권의 역사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 여야 사당은 3.1운동 정신과 촛불 정신의 연계성을 강조하면서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은 대북 저자세의 우려를 표한다. 또 건국 100주년을 언급한 것은 근대사 논란에 다시 점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등 네. 3.1절 의미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존의 이제 비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근데 또 일본 정부의 태도가 궁금한데요.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 네. 일본 정부가 바로 실시간으로 반발했다면서요. 네, 일본은 이제 문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언급에 대해서 극히 유감이다 이러면서 즉각 반응을 내놨는데요. 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오전 브리핑에서 2015년 한일 합의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한국의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항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정상 간의 합의를 하고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뭐 일본 정부 주장이고. 그렇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사죄를 안 했으니까 불가역적인 해결은 없는 거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아무튼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위안부 단체는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먼저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는데 네. 한마디로 뭐 합의했으면 뭐하냐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겸허히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또 피해 생존자들한테 사죄를 해야지 이게 해결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합의안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게 할머니들이 철저히 배제되었거든요. 그거는 진정성이 없고 할머니 무시한 그런 합의이기 때문에 누가 칭찬을 할머니 피해자들은 다 싫어하는데. 네. 뭐 우리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네.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일본 정부가 뭐라든 무시하고 갑시다. 네. 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3.1절을 앞두고 어제 오후에 홍대 앞에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네. 홍대 앞 공원에 위안부 이제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놓고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와 또 학교 측 상인들이 이렇게 대립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학교 측이 이제 소녀상을 실은 트럭이 오니까 그걸 가로막고 소녀상 설치를 못하게 했습니다. 예. 홍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소녀상 설치가 대학의 국제화 노력에 어긋나고 또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위라도 열리면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소녀상 설치를 반대한다는 공문을 이제 앞서서 마포구청에 보냈는데요. 네. 홍대 관계자는 이제 소녀상 설치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마포구에서 이제 오는 9일까지 주민 동의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소녀상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이제 불법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절차 문제를 제기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대 앞 유흥가가 많다 보니까 이곳에 소녀상을 세우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네.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이제 오늘 다시 소녀상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하려고 했다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이제 4월 13일로 연기를 하기로 했고요. 네. 설치 장소도 이제 홍대 총학생회의 의견을 듣고 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 맞죠? 네,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억대의 공천 헌금을 건네고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채널A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혐의가. 예. 김 전 의원이 이제 2008년에서 2012년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냈는데 네. 이미 검찰이 지난주에도 김 전 의원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예. 지난달 영포빌딩 지하 2층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헌금 전달 내역이 적힌 자료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뭐 이르면 다음 주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더 늦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혐의가 많아지면서 소환 일정도 미뤄질 것이라 이건데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 사퇴 시한이 15일이니까 그 전에는 이제 좀 그런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결정이 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흔히 양파 비유 들잖아요. 까도 끝이 없이 나온다. 네. 정말 네. 비례대표 이걸 하는데 돈을 받고 했다고요? 도덕적으로 참 흠결이 없으신 분이죠. 네. 일단 뭐 검찰 수사 결과는 좀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 자 다음으로 가죠. 지난해 7월에 폭우 속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다가 숨진 근로자가 있습니다. 네.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였는데요. 고 박종철 씨입니다. 네네. 고 박종철 씨가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박 씨는 이제 사망 당일에 새벽에 출근해서 오후 늦게까지 도로 복구 작업을 벌이다가요.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네. 이제 이런 것을 계기로 이제 충북도와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요.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해왔는데 네. 바로 어제 이제 국회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제 순직이나 위험직무 순직 심사 절차를 거쳐서 네. 그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네. 이 법안을 2017년 6월 30일부터 소급 적용을 하기로 해서 예. 이 박 씨의 유족들이 업무상 사망 인정 절차를 거쳐서 연금공단 측에 순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네.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를 거쳐서 박 씨가 순직을 인정받으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유족분들이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 이 고 박종철 씨의 동생분입니다. 박종준 씨 잠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어제 이 법률 통과 소식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형님이 이제 공무적으로 공무적으로 희생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그동안에 관심조차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통해서 고인에 대해서 예우를 해준다고 하니까 예. 한편으로는 마음도 굉장히 아프고요. 말할 수 없는 슬픔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씩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네. 근데 좀 일단 돌아가서 네. 이제 형님이 고인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네네. 그러면 이 사업소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한 거예요? 현직에 이제 형님께서 근무하셨던 그 도로사업소 쪽에서는, 예. 물론 이제 그날 청주에는 엄청난 폭우가 왔었습니다. 네네네. 이제 비상소집을 걸었는데, 이제 이유는 그겁니다. 이분은 정규직이 아니다. 네. 무기계약직이다. 네. 정년만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공무적인 일을 하다가 희생이 됐어도, 네.
어떠한 국가로부터 어떠한 예우라든가 음흠.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네. 이런 쪽의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상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뭐 나몰라라고 이랬어요? 그렇죠. 참 그래요? 예. 상을 치르는 그 과정에서 예. 사실은 그 도롭사업소에 그 직원이 몇 분이 나와 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뭐 일을 처리하거나 예.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참 그럼 지금 그 형님은 어디에 모셔져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은 그 청주에 네. 납골 땅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우가 있고 지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네네. 우리 박종준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했을 때 예우 같은데 네네. 어떤 예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가 네. 본인 목숨하고 바꾼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죠? 그러면 정부에서 당연히 신분에 관계없이 네. 어떤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예. 저희들이 그 유가족들이 원하는 거는 돈도 다 필요 없이 네. 이분의 순직 인정을 해줘라. 네. 단 한 가지였거든요, 여지껏. 예. 그래요. 뭐 서명운동도 벌이셨다면서요. 그 과정에서. 네, 서명운동도 했고요. 네. 한 10,000 명이 넘는 4일 동안에 10,000 명이 넘는 서명운동을 해주셨습니다. 아, 분들이. 그러셨군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순직 인정이 되고 그래서 국립묘지 안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네.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그 법률 통과된 게 어제고 오늘은 네. 뭐 이제 3.1절 휴일이고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내일 되면 이제 바로 어떤 절차에 들어가실 계획이세요? 바로 이제 그 도청하고요. 네. 합의를 해서 네네. 바로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다음에 인사혁신처에 네. 순직 인정에 관한 그 심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를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훈 심사위원회 그러니까요. 보훈처 그쪽을 또 통과가 돼야지만 네. 그때부터 이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이제 법률 통과를 보면서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아무튼 이번 일이 이 사회를 바꾸는데 어떤 계기가 되기를 희망을 하세요? 비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네네. 다 똑같은 노동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자들도 네. 이 나라의 국민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공무적인 일로 인해 가지고 사망할 경우에는 어떠한 차별 없이 네. 국가가 고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나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7월 폭우라고 하면 제가 이제 지금 언뜻 떠오르는 게 이때 충북도 의원들 몇 명이 해외 그 여행을 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때 네. 이게 이제 국민적 논란이 되는데 오히려 형님은 네,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렇게 네. 목숨을 잃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순직 네네. 인정조차 못 받았다. 그러니까 네네. 아마 알겠습니다. 그 우리 동생분의 마음은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충분히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옳은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이제 똑같은 일 정규직처럼 하면서 차별 대우 받고 계시는 분들 오늘 방송 네네. 들으면서 좀 마음에 약간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순직 네. 인정 절차도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작년 7월에 폭우 내렸을 때 레밍 발언 기억나시죠? 바로 네. 그때예요. 그죠? 네. 국민들을 공분에 빠뜨렸던 그 발언 기억하시죠? 참 그리고 이 홍익대 앞에 소녀상 설치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는 그 소식 전해드릴 때 1637님이 홍익대가 국유지가 맞나요? 만일 국유지라면 어떻게 해서 국유지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 문자를 주셨는데 홍익대가 아니라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했던 그 장소 거기는 국유지가 맞다고 합니다. 네. 원래 홍대 소유였지만 공원 조성부지로 대학이 국가에 기부를 한 토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유지가 맞으니까 홍익대는 방빼 말어 이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뉴스를 보는 새로운 방법,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양아람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웨브 시간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어갈까요? 네, 6.13 지방선거 광역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네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돼서 선거 업무에 좀 차질이 빚어지게 됐는데요. 네. 원래 이제 법정 처리 시한이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는데 이제 네. 2달 넘게 여야가 협상을 하지 못했죠. 예. 국회 헌정특위가 오늘 새벽에서야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고요. 예. 오는 5일에 이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헌정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요, 이제 지역구 시도의원을 27명 늘린 690명으로 조정을 했고요. 네. 또 기초의원은 29명 늘려서 2,927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네네. 이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그 조선신보가 네. 트럼프가 말하듯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서만 대화가 가능하다면 그 조건은 미국이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조선신보는 이제 트럼프가 북한이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강변을 하지만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고 또 트럼프의 선택이 무엇이든 모든 것에 대응할 방도를 갖춘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목말라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중재에 나서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계기로 이제 북미가 접촉할 수 있을까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패럴림픽 개막식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네. 개막식에 참석할 대표단 단장으로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임명됐고요. 북한은 일단 그 패럴림픽에 선수들하고 체육계 인사들을 보내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에 맞춰서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면 북미 접촉을 할 가능성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어가죠. 또 어떤 소식 있어요? 네, 미국이 지난주 하와이에서 북한을 겨냥한 비밀 전시작전 계획을 점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적 접근을 계속하면서도 또 군사작전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썼는데요. 네. 이번 계획에는 미 재래식 정규군과 특수부대가 북한 핵시설을 목표로 이제 단계별로 배치되는 상황이 설정이 됐고요. 네. 북한과의 전쟁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예상되는 그런 인명피해 상황도 담겼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번 작전 계획은 북한과의 전쟁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이제 점검하는 차원이라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을 감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큰일이죠. 그렇죠. 네. 네. 자, 다음은요. 네, 경찰이 오는 5일부터 이제 서울, 부산 등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네. 그때부터 이제 영장 신청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서 강제 수사가 이렇게 좀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목적인데요. 수사팀이 영장 신청서를 작성을 하면은 영장 심사관이 이제 그 요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요. 네. 이후에 수사 부서장이 최종 결재를 하면 이제 그때서야 검찰로 서류를 넘길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장 심사관이 만약에 영장 신청 요건이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여기면 반려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인권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인 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제 이게 운영이 되겠는가 이건 또 별도의 문제니까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소식만 더 전해 주시죠. 네, 지금 미투 운동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데 네. 국회도 좀 피해갈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그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네. 여성운동가 출신이 이제 정춘숙 의원이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SNS에 최근에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네. 의원들이 좀 주의해야 할 말, 행동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요.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이 자기가 평소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 못했던 말을 그렇게 강연에서 들었다면서 나뿐 아니라 좀 뜨끔한 의원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좀 영향가가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앱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죠.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 색다른 시선이 만들어집니다. TBS 앱으로 방송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의견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앱을 통해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연구오일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색다른 시선 기다립니다. 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방장관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맡았던 김관진 전 장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돼 있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이 사건의 은폐 혐의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의혹이 하나가 불거졌습니다. 미국 로비업체를 통해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 국군 기무사령부 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난 정황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된 것인지 안보 전문가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근데 그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의원님도 전에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미국의 그 법무부에 외국 로비 공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FARA 해가지고 네. 모든 로비 활동이 공개가 되는 그 홈페이지예요. 예. 예, 그런데 제가 2010년경에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깜짝 놀랐는데 네. 한국인 관련 로비가 오로지 김관진 당시 전 합참의장이죠. 네.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미 의회 안보 관계자를 이렇게 만나도록 로비스트 업체가 네. 돈을 받고 매달 한 2만 달러 정도 돈을 받은 기록이 나와 있고 네. 활동한 내용은 김관진 전 합참의장을 미국 상하원 의원과 전직군 장성 네. 이렇게 그 안보 관련자들하고 그것도 거의 뭐 보면은 한 달에 몇 번씩 네. 이렇게 면담을 알선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허. 근데 한국인이 이렇게 관련된 로비스트에 공개된 그 활동 기록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김관진 그 전 합참의장께서 미국에 그 연수차 와가지고 예.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드는 활동이거든요. 예. 미국은 아시다시피 면담료라는 걸 다 로비스트 업체를 통해 지불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고위층들을 두루두루 만나는 걸 어떤 로비스트 업체가 의뢰를 받고 해줬다. 예. 예, 그 사실에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요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번에 이제 불거진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지금 계속 그 의원님께서는 이 당시 김관진 장관의 이제 그 전 합참의장이라고 지금 의원님이 표현을 하셨는데 이때 무슨 직책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아무런 직책이 없고 네. 합참의장 퇴임 후에 야인으로 있던 시절입니다. 그 후에 이듬해인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나고 국방장관으로 부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새로운 국방장관이 왔는데 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미국 로비업체 그 홈페이지에 네. 그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거 보고 아니 국방장관 되시기 전에 좀 행적이 석연치가 않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형식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인데 네. 국내의 한 업체가 미국 로비스트에 의뢰를 해서 김 장관의 모든 활동을 서포트해줘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로비 활동이 시작된 거니까 문제는 그 로비 업체가 아니라 네. 그 로비 업체에 자금을 대준 국내 업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비 업체는 쉽게 하면 이제 대행사잖아요. 로비 대행사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주한 그 우한 업체가 따로 있다는데 그게 국내 모 업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국내에서 어제 그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것은 한 철강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네. 뭐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연합철강이라는 업체인데. 연합철강.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권모 회장이라고, 요건 뭐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회사의 주로 활동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제양군인회하고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당시에 제양군인회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 그 김관진 장관이 미국에 가 있으니까 로비 업체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활동을 보조하도록 돈을 대납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반대 서한, 예. 제양군인의 반대 서한도 김 장관을 통해서 당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한테 전달하도록. 아. 네, 그럼 제장군인의 부탁을 받고 해준 거예요. 아하. 네,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봤을 때, 예. 이름은 철강 회사지만 사실은 예비역 단체와도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동기를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군요, 의원님은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그 나중에 다 변제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뭐 이 돈을 변제했다 그랬지만 당시 해명을 한번 보면 이게 딱 한 번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때 이 보도가 나간 기자하고 대화한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네. 이걸 한번 기사로 써봐라. 그러니까 미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기사 썼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국방장관한테 질문을 했죠. 네. 김관진 장관한테 1년 전에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일에 비용이 드는지도 몰랐고 누가 도와준지도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장관 돼서 해명이 그런 내용이었다고요? 예, 그런 해명이에요. 그런데 예. 지금에 와서 해명은 2010년에 돈 다 갚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 당시에는 뭐 내가 외국에 가 있는데 아는 사람이 그냥 뭐 누구 소개해 주었다 그래서 나갔지. 그게 돈 드는 일인지도 몰랐고. 네. 내가 뭐 그런데 누가 돈 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돈을 갚았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로키드 마틴하고 연관돼 있다는 의혹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그 로비 업체가 리빙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는 전직 미 하원 의원 리빙스턴 의원이 설립한 회사고, 예. 그 주요 고객의 굴지의 방산업체인 이제 락히드 마틴을 비롯해서 미국의 여러 어떤 안보 관련 단체나 기업의 일을 대행해주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직 합참의장이고 또 예비역 장성이니까 또 군부 관련, 네. 미국의 어떤 안보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을 주로 접촉하는 걸 원하니까 네. 리빙스턴 컨설팅 그룹은 이런 세계 좀 빠삭해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달고 다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아주 뭐 자기들 앞마당이니까 그런 기업 일도 많이 해줬고 하니까 로비 관련해서 국방 관련 로비를 많이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매개로 김관진 전 장관과 로키드 마틴이 연결이 됐을 그냥 가능성 현재는 이건 거죠,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 정도고요. 네. 단지 이제 그 이듬해 2009년에 미국에 있다가 돌아와서 장관이 된 2010년에 장관이 된 김관진 장관 시절에 예. 거의 뭐 로키드 마틴의 독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그렇죠. 그 회사의 무기를 많이 사줍니다. 네네네. 뭐 이지스함의 전투 체계라든가 뭐 또 F-35 전투기라든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가 뭐 날라다니는 거 샀다 하면 다 로키드 마틴. 예. 그리고 또 이미 경쟁 회사인 보잉사로 결정이 된 차세대 차기 전투기를 결정을 뒤집어서 로키드 마틴의 F-35로 사주고. 네. 이런 일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김 장관이 외국에 가 있을 때 그런 로비 회사의 컨설팅을 받고 또 기업하고의 어떤 그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하고 김관진 전 장관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오는데 한 박근혜 정부에 와서도 계속 국방장관직을 역임하고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도 영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김관진 실장이 머물다면 박근혜 정부 자체가 락히드 마틴의 로비의 영향권 아래 항상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투기 사업이 락히드 마틴으로 결정이 되는데 여기엔 또 다른 인물도 등장합니다. 김관진 장관이 다 락히드 마틴의 일을 해준 것이 아니라 그 미국의 전직 국방장관 윌리엄 코헨이라든가 또 미 국무부 국방부의 차관복급 인물들이 나서가지고 미 락히드 마틴의 그 라비스트로 정식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압력을 행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요거는 좀 나중에 따로 한번 떼어서 더 정밀하게 좀 지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지금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로비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김관진 장관 본인이 미국의 체류 비용과 거의 8만 달러에 이르는 네. 그때 환율로 1억 원입니다. 네. 이렇게 거액의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하고의 어떤 면담 활동 네네. 이것만 해도 벌써 비용이 어마어마한데다가 그 네. 따님도 또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어요. 아 예. 그런데 그 또 저 음악을 전공하는데 그 고액의 학비, 체류비 아. 이런 걸로 하면 아무리 그 전직 합참의장을 지냈다고 하지만은 네. 상당한 규모의 스폰서가 아니면 그렇네요. 네. 도저히 그 생활이 안 되는 정도의 그런 활동이었고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런 자금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당시 기무사령부도 수상하게 여기어서 예. 의혹이 있다고 보고서를 썼던 겁니다. 언제요? 기무사령부가 쓴 게 언제예요, 보고서를? 그게 아마 2009년에서 2010년 그 예. 무렵일 걸로 보여지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게 김 전 합참의장이 당시에 네. 업체 어떤 지나친 어떤 그 향응이라 그래야 되나? 예. 그래야 될지. 예, 일종의 어떤 편의 제공을 받았다. 이렇게 그 지적하는 기무사의 보고가 지금 이제 보도가 되는 것이고. 예. 또 장관이 된 다음에 기무사가 또 한 번 보고서를 냅니다. 장관이 된 다음에요? 예. 예, 그런 무렵이 이제 제 기억으로는 2013년. 네. 박근혜 정부 첫 해입니다. 예. 그해 8월에 당시에 장경욱 기무사령관이 예. 김관진 장관이 그 건설업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특혜를 주고 있다. 그 건설업체의 육사 38기 출신의 김관진 장관의 옛날 직속 부하가 로비스트 활동을 하고 있다. 어허. 이런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가 예. 2달 후인 10월에 이 보고서를 작성한 장경욱 기무사령관이 경질되는 사태가 일어나죠. 이때는 김관진 장관이 정면으로 장경욱 기무사령관을 아예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네. 비정상적인 경질을 합니다. 뭐 사령관만 날린 게 아니라 처장 또 기무 부대장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기무사령부를 통째로 다 제거해버리죠. 그러면 당시 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잣대는 그러면 기무사령부가 이때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면 허위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군 내부에서 국방장관실하고 기무사령관실의 어떤 극단적인 갈등 사례로 표출이 되고 결국은 기무사령관이 희생된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청와대가 규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안 하고 그냥 오히려 기무사령관을 날려버리고 그냥 덮어버린 겁니까? 덮어버렸죠. 그러면서 김관진 장관의 위세가 네. 하늘을 찌를 듯이 이제 치솟고. 그러면 그 건설 업체가 어떤 그러면 그 편의를 김관진 당시 장관한테 제공을 했고, 그러면 김관진 당시 장관은 또 어떤 그런 반대급부를 줬다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관진 장관이 미국에 체류할 당시에 네. 육사 38기로 예편한 예비역 중령 이모 씨 건설 브로커였습니다. 예. 이 사람을 미국에서 이미 수시로 만났고, 아하. 그 다음에 귀국해서 장관이 된 다음에 네. 이 건설 브로커가 몸을 담은 그 건설 회사가 네. 연평도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이라고 하는 있었어요.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군사 기지를 짓는 것이죠. 네네. 당시에 남북 관계가 워낙 심각했습니다. 네. 이때 그 공사를 수주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특혜를 주었다고 드러나는 부분은 뭐냐면은 제때 이 공기를 못 맞췄어요. 이 업체가 그랬으면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걸 면제해 준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이 그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 그 모든 건설 프로젝트를 다 이 한 업체에 다 몰아준 겁니까? 상당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섬이 작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개의 업체가 들어가서 할 공사는 아닙니다. 그래요? 예, 연평도는 작으니까. 그래서 서북도서의 정식 명칭 서북도서 정상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 공사는 이 업체가 수주를 했고 그 외에도 각종 군공사 예컨대 기무사
이전 공사라든가 네네네. 계룡대 또 가꾼본부가 있는 계룡대 네. 건설 공사가 이런 많은 공사를 수주했고 그 중에서 연평도 공사 같은 경우는 좀 지체 상금이 발생되었는데 이거는 또 면제받고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기무사의 시각으로 봐서는 이건 뭔가 냄새가 난다. 네. 누가 좀 봐주었다. 그게 바로 김관진 장관 아니냐. 이거 규명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청와대에 올렸는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묵살하고 오히려 기무사령관을 날렸다. 이런 얘기네요.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참 어떤 스토리인지 이것도 좀 그 규명이 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혹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건설업체의 실명을 밝히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도 언론의 일부 보도는 됐는데, 네. 비읍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속 인터뷰로 좀 기약을 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고요. 네, 이렇게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2부 마무리하고요. 7시 6분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저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네, 청자 여러분, 도법스님 알고 계시죠? 현재 조계종 화쟁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이 도법스님이 2004년 3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국토 3만리를 걸으면서 생명평화의 탁발순례를 벌인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 만들기를 위해서 99도를 맞은 3.1절 바로 오늘이죠. 오늘부터 일천인 은빛순례단과 함께 또다시 국토순례에 나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도법스님 직접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스님. 자, 일단 1000명으로 은빛순례단이 구성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된 거예요, 이 순례단이? 어쨌든 이제 최근에 한반도 전쟁 불안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상황을 겪으면서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네. 모여서 얘기들을 나눠본 결과 우리 모두가 평화를 원하고 있는데 이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일상적으로 평화가 깨지면 어떤 것도 정상적으로 안 돌아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삶의 모든 과정을 평화롭게 다뤄갈 수 있는 이런 실력과 경험들을 온 국민이 갖추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겠다. 예. 그래야만 한반도 평화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지혜들이 모아진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그 길을 열기 위해서 한 60세 이상 넘은 사람들이 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평화의 대한민국, 평화의 한반도를 좀 넘겨줄 수 있도록 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60 이상 된 사람들이 한번 남은 열정들을 네. 좀 잘 불태워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은빛순례단을 꾸리게 됐습니다. 저는 왜 은빛순례단인가 궁금했는데 그 은빛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나이 60이 넘은 어르신들을 뜻하는 겁니까 그러면 스님?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몇 분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누구나 어쨌든 뜻 있는 분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대전제인데요. 네네. 현재 그래도 더 애써 나서서 이제 애쓰는 분들이 이부영 선생, 예. 이삼열 선생, 네. 강대인 선생, 장태환 선생, 예. 이남국 선생, 이병철 선생, 또 김종현 선생, 이런 분들이 어떤 나서서 네. 그 일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첫 출발일을 오늘 바로 3.1절로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이유는 참 많습니다. 네. 우리가 독립선언을 할 때 네. 사실은 무슨 뭐 주변 강대국들한테 논의해서 독립선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예. 어쩌면 우리 민족이 스스로 가고 싶은 길을 스스로 선언을 하고 그 선언이 완성되도록 사실은 활동하고 역할해온 게 그동안 우리 역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갈 게 아니라 네. 또다시 선조들이 독립선언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반도 운명을 예.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도록 하자.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도록 할 때 주변 네. 강대국들도 그 뜻을 존중해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다뤄가지 않겠느냐. 예, 예. 그래서 내년이면 독립선언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3월 1일부터 우리도 한반도 평화선언을 할 수 있도록 네. 시작을 해서 내년 100주년 때 네. 국민의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선언을 하면 그것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또 예.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대한민국을 선물하는데 예.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런 뜻들이 모여져서 오늘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99도를 맞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100돌이 되는 내년 3.1절까지 1년, 만 1년의 어떤 일정으로 이제 국토를 쭉 이렇게 돌면서 많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이런 프로그램인가요, 스님? 예, 기본적으로는 그런데요. 네네. 처음에는 걷는 걸 중심으로 대화마당을 펼치려고 했었는데 예. 이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걷는 부분에 좀 무리가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오히려 곳곳에 뭐 그야말로 어쩌면 어떤 차별이나 벽도 두지 않고 곳곳에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 듣고 얘기 나누고 또 한반도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예. 청하기도 하고 예. 이런 만나고 대화하는 걸 중심으로 의미 있는 지역을 순례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엔 걷는 순례 중심이었다가 네네네.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걸 바꿔서 오히려 대화마당을 중심으로 걷는 순례를 배치하는 형태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럼 첫날이었는데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은 이제 청년 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던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에서 출발식을 했습니다. 예. 젊은이들이 당시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마음들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새겨보면서 네. 오늘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평화의 길이라고 한다면 예. 그들의 마음들을 잘 새기면서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숭동교에서 이제 시작을 이제 해갖고 네. 참여 유적지 뭐 태화관 또는 종로 경찰서 천도교 중앙본부 탑골공원 네. 이런 순으로 이제 독립기념관 관장하셨던 김사뭉 선생께서 예. 이런저런 설명들을 잘 해주셨고 그 설명을 들으면서 순례를 하고 탑골공원에서 지금 마쳤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스님이 이제 고기를 좀 여쭤야 될 것 같은데 한반도 평화 만들기 순례잖아요. 예. 평화 만들기의 출발, 기초 뭐라고 봐야 될까요, 스님? 평화 만들기의 출발, 기초?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네. 우리는 평화하면 네. 단순하게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예. 평화하면 남북 평화를 줄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거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 될 일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실제 일상을 겪어보면 예. 일상 자체가 평화롭게 진행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죠. 어떤 것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예. 삶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볼 때, 예. 뭐 세계 평화가 됐든 남북 평화가 됐든, 예. 그 기본 바탕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을 평화적으로 다뤄갈 수 있는 이런 실력과 그런 경험들 그리고 네. 그런 문화 풍토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예. 남북 평화도 인류 평화도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은빛 순례자들이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핵심 기본은 네. 오히려 일상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예. 평화롭게 다뤄갈 수 있는 그런 게 내용들을 천착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실력과 역량들을 길러내기도 하고 네. 그럴 수 있는 만남과 대화들을 계속 지속해가고 네.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온 국민이 그야말로 평화를 위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현해 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되었을 때 한반도 평화가 명실상부하게 실현되지 않겠는가.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나선 셈이죠. 지금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게 일상이 평화롭고 그 평화로운 일상이 소중하다고 느껴야 한반도 평화가 더 절실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 같네요. 네. 정말로. 그러면 최근에 낙태 문제라든가 미투 운동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네. 우리가 정말 모든 삶의 과정을 평화롭게만 다뤘다면 네. 사실은 그런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혹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훨씬 지혜롭게 네. 그런 남녀 모두에게 유익하게 잘 풀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래서 예. 평화의 역량과 풍토를 만들어가는 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평화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더 그 신장시키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스님?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이해가 복잡한데 짧게 그러니까 말씀하시기에는 좀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네.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나에게 내가 중요하듯이 나에게 상대도 나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상대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이해나 인식들이 기본이 되었을 때 예. 서로를 존중하기도 하고 사실은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게 된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대의 존재 가치에 눈뜨는 것이 네. 평화의 실력을 길러가는 출발점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전국 여러 곳 돌면서 이제 대화의 자리를 마련을 하면 우리 시민들도 언제라도 그 대화에 참여는 할 수 있는 거죠, 스님? 물론이죠. 이거는 비록 60세 이상으로부터 시작은 하지만 예. 사실은 온 국민이 함께 해야 될 일이죠. 다만 60세 이상 분들은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주역이기도 하지만 예. 지금 대한민국이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헬조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예.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네. 어쩌면 또 젊은이들에게 뭔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미래를 좀 선물하는 게 어른으로서 네네. 도리일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깊이 성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나서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스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 만들기 국토 순례를 시작한 도법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적의 댓글 시간입니다. 최광기 토크 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광기입니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예, 3.1절인 오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경기 광주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이 참석자들은요, 지난해 7월 발생한 김군자 할머니를 비롯해 피해자들의 넋을 기렸는데요. 네네. 나눔의 집 원행 스님은요, 추모사에서 우리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 범죄이자 인권 유린 사건을
민족의 아픔, 여성의 순환사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면서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피해자의 역사와 인권 회복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배우 유지태 씨도 참여했는데요. 나라를 잃게 되면 동물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할머니들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네네. 추모제가 끝나고 추모공원 개장식이 열렸는데요. 이곳에는 앞서 돌아가신 피해자 할머니 9분의 낙골함이 안치되고요. 네. 추모비, 기림비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자, 댓글 어떻게 달렸어요? 네. ACTO 땡땡님께서는요. 오늘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됩니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ORIO 땡땡님께서는요. 위안부라는 표현 쓰지 말고 성노예 피해자라고 해야 합니다. 위안부라는 말이 피해자를 더욱 모욕하는 것입니다. 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일사님께서는요. 세상에 따가운 시선과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까지 감내하고 용기 내어 일제의 만행을 폭로한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라는 얘기도 전해주셨습니다. KOW 땡땡님께서는요. 군함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기억합시다. 네. 보상도 못 받고 사과도 못 받았습니다. 이런 그러게요.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또 전해드렸죠. 일제 강제징용 위해 33구가 돌아왔다고요. 네네.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뉴스부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 직원들이 익명으로 고충을 나누는 페이스북이 오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사회 전반에 부는 미투 바람이요. 유독 비켜가고 있는 국회를 두고 익명의 고발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네.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뻔히 성추행이 일어났었다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를 내보내고 가해자는 계속 두는 의원도 있다. 어허. 미투 응원에 앞서서는 의원님 놀랐습니다. 평소 성차별 발언에 술자리에선 성희롱을 수시로 내뱉어 전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이런 내용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댓글은 어떻게 달렸어요? YAGO 땡땡이께서는요. 정치판 떨고 있니?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많이 떨지도 몰라요. 네. SS9 땡땡님께서는요. 진짜 왜 국회에는 미투 바람이 안 부나 이상했어요. 막 이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많은 네. 의심의 눈초를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오지 이하의 땡땡님께서는요. 용기 있는 분들 깃발 들어 외쳐주세요. 들불처럼 당신을 지지하는 위드유가 번질 겁니다. 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CJCH 땡땡님께서는요. 이참에 국회, 사법부,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 모두 자정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손가락질 쉬운 예술계만 말고요. 그러게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AKJU 땡땡님께서는요. 인권유린의 악습을 벗고 환골 탈퇴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정직하고 성숙해지는 대한민국 만세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3.1운동을 맞아서 저도 오늘 옷부터 이게 왠지 이렇게 독립군 복장 같지 않습니까?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그런 옷을 떡볶이떡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하여간 무슨 말을 못해. 어떻게 아니야, 독립군 진짜로 복장에서 알았어요. 그것도 네. 좋아요. 전 좀 주로 사주면서 얘기했어요.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입는 그 저기 코트를 입고 10대 청소년? 네. 그래 알았어요. 그럼 10대 청소년인 걸로 정리하도록 좋으세요? 하겠어요. 네. 3.1절 정말 네. 서로를 존중하고 아름다운 사회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최광기 대표였습니다. 문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새로 고침 대한민국. 오늘은 3.1절 특집으로 꾸밀 계획인데요. 자,
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99주년이 되는 3.1절입니다.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경건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방학진 기획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민족문제연구소에 계시니까 특히나 3.1절을 맞이하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3.1절이 대목이죠. 8.15와 더불어 저희로서는. 대목? 예. 왜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은 1년에 한 이틀 정도는 평소에 관심이 없던 언론들도 전화주시고. 또 언론 말씀하시고. 예, 그래도 시민들도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3.1절 특집으로 뭐 다룰 만한 거 없냐 이렇게. 그렇죠. 네, 까놓고 그런 얘기. 네네. 참. 알겠습니다. 오늘 이 3.1절 특집으로 새로 고침 대한민국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쳐야 될 게 뭘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 이건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네, 저희가 2005년도인가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 국가보훈처나 광복회에서 워낙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못 산다는 말은 많은데 한번 데이터 한번 내보자. 조사를 한 적 있어요? 예, 조사한 적이 있는데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어디서? 정부에서? 광복회나 보훈처에서. 그래요? 예. 자체적으로는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 처방이 나올 텐데. 그래서 어렵게 저희가 그 당시 한 500여 분 정도 수소문 해가지고 설문조사 돌려서 했던 것이 이제 상당히 파장이 있었고. 그때 보니까 이제 중졸 이하가 한 70% 정도. 학력이 후손의 학력. 학력을 얘기하니까 바로 생활 수준이 바로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때 뭐 시절 한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 큰 틀에서 많이 변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독립운동을 하고 그럼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일제강점기에 뭐 해방 직후에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그러면서 또 후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이제 그 학교 교육도 받지를 못하고 빈곤이 계속 대물림되는. 그 이유가 보니까 45년 해방이 되면 바로 보훈 정책이 실현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정확한 정책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17년 동안 방치해 놨거든요. 해방 후에 17년 동안 아예 손을 그러니까 지원 이런 게 없었습니까? 61년 2년에 보훈 정책이 시도가 됐는데 61년도에 만들어진 지금의 국가보훈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군사 원호처입니다. 원호처에 들어본 것 같아요. 예, 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가 만든 것이 원호처도 아니고 군사 원호처. 쉽게 말하면은 원호의 대상이 첫 번째 군인이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보훈의 대상에서 계속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당사자가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뭐 그 방송으로 제가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후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법률적 용어로 하면 독립유공자 뭐 후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94년도에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94년에 가서 만들어집니까? 네네. 와 있을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만듭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 전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독립유공자라고 하는 그 개념이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순국 선열이라고 하는 분은 예를 들면 일제 그 국권 침탈했었 그 전후로 해서 45년 8월 14일까지 독립운동을 한 분으로서 이제 돌아가신 분, 순국한 사람, 그분들 중에서 특히 건국훈장, 건국포장 혹은 대통령 표청을 받은 사람, 이런 분들을 순국선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애국지사라고 불리는 분들은 이제 순국은 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했고 그 공로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을 받으신 분들을 애국지사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좀 편하게 좀 설명드리면 해방을 못 보시고 돌아가신 분들은 순국 선열이고요. 해방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애국지사. 이렇게 법률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좀 일단 저는 아주 그 기초적이고 아주 간단한 것부터 궁금한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할아버님이, 저희 할머님이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라고 어떤 그 지정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신청하러 이러면 보통 이게 수용이 많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제도 그제도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그 조선 쪽 할아버지가 있으셨거든요. 그 흥룡강성에 사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 일주일에 한 서너 분씩 연구소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요? 그 어디 갔다 오시냐면 보훈처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보훈처 갔더니 모른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민족문제연 오셔가지고 하소연하시고 자료를 주시는데 뭐 자료가 있으면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자료가 없으신데 쉽게 말하면 그 독립운동가 후손임을 스스로가 증명해야 되는 쉽게 말하면 입증 책임이
자신에게 있어요. 국가에게 있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아주 상식적인 그 의문이 드는 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자기 족적을 남기면서 독립운동하는 게 어쩌면 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민주화운동 우리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물급들은 안 잡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본인 당사자가 아니고 후손 보고 입증하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상을 주는데 선행상이다. 네가 착한 일을 네가 써내라.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엎드려 절받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예컨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숨겨진 독립운동가 로 이렇게 지목했던 분이 계세요. 네네. 과학자 김용관 선생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이번에 또 역시 그 순국 선열 및 애국지사 명단에서 제외가 됐는데. 아 그래요? 네, 그 사유가 이제 독립운동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뭐 관련한 기록 같은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지난해 9월에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운동 관련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국가가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고요. 또 독립유공자 발굴 사각지대 해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그게 말로만 그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나누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멀쩡히 친일 매국노가 해방 후에 자기가 독립운동한 것처럼 과거 세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고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그거를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는 뭔가 좀 뒤바뀌어 있는 것 같다. 이 점은 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입증 책임을 이제 개인에서 국가가 맡아서 하겠다라는 국정 방향은 잘 제시하셨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조사하는 전문 인력이 늘어나야 되고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대통령의 철학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쨌거나 보훈처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보훈처가 그 전체 예산 중에 독립유공자에게 쓰는 예산이 보훈처 전체 예산의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훈처 3%요. 그것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나머지는 그럼 어디 있어요? 대부분이 제한군인회, 경찰, 상위군경, 고엽제, 월남 참전용사 뭐 이런 분들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군사 원어처에서 이름만 바뀌었지. 그렇네요. 본질적으로 보훈처의 주요 어떤 타겟이 정책 타겟이 여전히 군인 경찰이다. 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조금 얘기를 좀 좁혀가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좀 의견 지금부터 좀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자,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이 이야기는 국가가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실태를 좀 자세히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눌 계획인데 그럼 국가가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지금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고 카카오톡이나 TBS 앱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방학진 실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일단은 그 보상금으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 건국 훈장 지금 독립운동가들이 한 5급 정도 되거든요. 등급이 1급부터 5급까지가 있는데 1, 2, 3급이 그 제일 높은 등급이죠. 김우 선생을 비롯한. 그런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 독립운동가들이 14,0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상위급인 1, 2, 3급 10,000명 정도가 좀 넘고요. 나머지 한 그 정도 1,000명 정도가 넘고요. 1,000명. 1,000명 정도가 넘고요. 14,000명 중에. 14,000명 중에 1,000명 정도가 1, 2, 3급이고 나머지 이제 4급, 5급으로 다 대부분 되어 있으신데요. 이분들에게 이제 지원금을 준다고 돼 있는데 상당히 개인적으로 보면 한 600만 원 정도 1급은 받으세요. 600만 원 그러니까 지정될 때 저는 월 600. 드리는데 문제는 그거 받는 분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거죠. 대부분 돌아가시고. 그럼 후손한테는 안 주고 당사자가 그렇고 당사자에게 그렇고 그다음에 뭐 후손이나 배우자로 내려가면 그 액수가 조금씩 적어집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많이 드리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 독립운동가분들이 받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60여 명 정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드리는 생존자에게 드리는 액수는 아주 세 발의 피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만 첨언을 하면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15만 명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법률이나 관련 들은 정책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 15만 명 중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4,000명 정도가 돼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3만 5천 명 이런 분들은 사실 아무런 지원도 안 해주고 있고 인정도 안 해주고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외국에서 보통 그 뭐 만주나 상해 이런 데서 그런 그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우리나라 돌아오지도 물론 못하고 계시지만 돌아오셔도 그분들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는. 네. 그러니까 실제 그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혜택이 없다고 보시면 실제로 항일운동이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국외 독립운동도 상당히 활발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만주 그다음에 노리형이라고 해서 러시아 영토 내에서만 이루어지는데 그 스탈린의 폭압 정치에 의해서 우리 블라디보스톡의 한인들이 17만 명이 싹쓸이 돼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 잡혀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해서 마지막에는 카자흐스탄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그때 잡아간 분들이 17만 명이에요. 그럼 그 17만 명은 대부분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신안촌을 만들면서 거의 독립운동가들이나 독립운동 그룹을 하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 현재는 14,000명밖에 안 돼 있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독립운동가를 거의 발굴하는 노력을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어렵게 이야기할 것 없이 지금 그 중국의 뭐 흑룡강성이나 길림성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제중동포 분들의 상당수는 사실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후손. 맞습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죠. 그런데 지금 그럼 우리 국민들은 그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더 뭐 얘기할 거 없잖아요. 사실. 영화 강철비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명권 씨가 중국 정보원으로 나와가지고 네. 한국 사람들은 돈 잘 벌면 동포로 인정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선적이라고 하더라. 예, 딱 그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그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돌아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네. 이제 주택을 지급하겠다 이런 정책도 사실은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영구적으로 귀국하신 그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 네. 세대주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을 준다. 옛날에는 지원금 같은 게 한 명에게만 줬어요. 자녀 한 명.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세대주를 확대하고 네. 실질적으로 보훈처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 국내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이 1,774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가운데서 523명만 사실 그 동안에는 이제 혜택을 받았었던 것인데 네. 이제 만약에 현재 지금 이낙연 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독립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금 말씀드린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네.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5,500억 원의 예산을 늘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핵심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이제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원금 수령이 반드시 자녀 한 명에게만 국한되는 게 이제 원래 법에는 규정돼 있던 것이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좀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실제 금액도 조금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광복절 때인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 그 운동을 했던 후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했던 그렇죠. 그런 첫 출발이 바로 이 개정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법에 의하면은 3대까지밖에 보상금을 안 줍니다. 그다음에 나의 아들 그것도 아들이 둘이 있으면 큰 아들만. 네. 그것도 이제 아들과 딸이 있으면은 아들에게만 아주 본관적인 방식으로 주고 있는데요. 네. 한 명에게만. 네. 그래서 손자도 한 명에게만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그 가난의 굴레를 한 명한테만 줘가지고 그러게요. 생계를 예. 이렇게 보장할 수 있냐는 문제가 오랫동안 되어왔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지금 뭐 현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등록돼 있는 사람만 14,000명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뭐 얘기가 사실은 돼야 되는데 발굴 사업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예, 노력은 하지만 사실 발굴한다는 것이 가령 해외 독립운동가 발굴한다는 것이 되게 어렵거든요. 기본 종합예술처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보훈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라든지 코이카라든지 그다음에 그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데 여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해야지만이 한 명을 거의 발굴하는 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범정부 차원에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설령 그래서 이제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지원 규모라고 하는 게 정말 너무나 제한돼 있다. 액수를 따지기 이전에 그 대상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제한돼 있다. 네. 그럼 실장님이 오시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대안을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제 보훈 정책이 그 당사자, 독립운동가 당사자분들은 제가 볼 때는 5년이나 10년 안에 다 돌아가시게 된 지금 초고령에 들어가 있으시거든요. 그러시겠죠. 네. 오늘도 3.1절 경축식에 나오신 독립운동가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렇죠. 거동 자체를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재가 복지라든지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되어갈 필요가 있겠고 그 프랑스의 경우는 보훈 정책에 큰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케어고 하나는 에듀케이션 교육입니다. 네네. 당연히 아프신 분들 독립운동 통해서 고문당하신 분들은 건강을
케어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 그들의 정신을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낼 것인가. 네. 그리고 보훈의 핵심은 교육에 있거든요. 네. 그 시대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후손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서 증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정신을 네. 어떻게 21세기에 맞게 해야 되는가. 결국 보훈은 교육으로 귀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으로, 교육 지원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이 뭐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형태도 있고 하니까 네. 정부에서 고민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지금 애청자 여러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는데 김종성님은 특히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그 후손들은 오히려 연좌제로 이 차별과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그 실장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한 15만 명 더 이상으로도 봐야 되는데 네. 30년대 후반이 되면은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가 주류를 이루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념 문제를 떠나서 그들의 목표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 이전에 자주 독립국가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우리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그 법 예우에 대한 법에 충실하게 한다면은 네. 자주 독립국가를 꿈꾼 독립운동가들 우리가 이해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을 가지고 그분이 생각했던 목표, 지향, 미션을 우리가 함부로 폄하해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요. 네. 그다음에 7452님이 이건 질문을 주셨는데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독립운동 포상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라는 이렇게 그 질문을 주셨네요. 그 보훈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저도 찾기 어려워요. 아, 신청하는 게? 예, 왜냐면은 그 워낙에 홈페이지가 잘 돼 있다고 말은 하지만 바로 네.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예. 하는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하고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엊그제도 우리 연구소에 오셨던 그 할아버님께서 흥룡광산에 사시는 조선의 할아버지께서 갔더니 정말 말이 안 통해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정말 그 세종시까지 어려운 발걸음한 분을 본처 갔더니 네. 자료를 못 찾아줄 망정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분을 계속 우리 모니터링하면서 네. 자료 하나 더 캐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되는데 제발로 찾아온 보조자들 이렇게 제대로 서비스 못한다고 한다면 대단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8437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증조 할아버지께서 청년 독립운동기구에서 일하셨다는 기사, 신문 기사가 당시 동아일보 1925년자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증명으로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고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예, 일단은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네. 유족이니까 하실 수 있는 되기 때문에 판단은 이제 보훈심사위원회가 하게 되겠지만은 네. 일단 그런 것들이 저희가 중요하다 보고 연금을 받고 안 받고는 다음 문제고 그렇죠. 자신의 조상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네. 한번 좀 후손으로서 공부해보고 네. 알아보는 것은 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네. 동아일보 1925년자에 나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사실 상당히 중요한 자료고 입증 자료가 되니까 그렇죠. 저 정도는 사실은 상당히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저는 보는데 네.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숨어 있는 그 혹은 그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지 않고 일하셨던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그 같아요. 당시에 뭐 가명으로도 많이 활동하셨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는 떠나서 그 뭐 전두환 정권 군사 독재 이런 정권 때 민주화 운동 했던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명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기 이런 거 일기장 걸리면 거의 뭐 100% 구속이었다는 거 아예 안 남기고. 안 남기고 예. 오히려 자기 그 뭐 손때 보는 거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습니다. 기록이 어디 있어? 네. 없는 거죠. 독립운동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낙에 친일파들이 독립운동을 둔갑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예. 그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네. 그 독립운동의 영역을 좀 폭넓게 네. 이해할 필요가 있고 네. 특히 이제 현 정부에서는 그 여성 독립운동 과거에 이제 감옥을 직접 가거나 징역을 몇 년 살아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아마도 올 8.15에는 네. 아마도 여성 독립운동가들 남편을 뒷바라지하거나 옥바라지를 하거나 보이지 않게 뭐 삭발을 해가지고 독립군장을 보냈던 분들을 아마 폭넓게 인정하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 주제가 있는데 네. 그 독립유공자 아까 그 3대가 망한다 이런 얘기 아까 하다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현재는 그 친일하신 분들은 오히려 자손들이 정말로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가서 정말 계속해서 그 부를 유지하고 있는데 3대가 흥하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독립유공자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안 좋을 뿐더러 네. 그게 안 좋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부모님이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가정 경제를 돌보지 않으니까 가정 경제를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고 예. 그게 현재까지 이어져서 이제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네. 사실 지금 이분들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사람들에게 알려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를 좀 공론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저 실장님께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법이 통과가 돼서 친일 부역자들의 재산 차지만 국고로 환수하잖아요. 네네.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를 좀 그 법을 만들 때 이렇게 환수한 그러니까 그 재산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서 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돼 있나요? 그렇게 했었고요. 네. 그렇게 했지만 이제 애초에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을 조사해서 환수해서 네. 국고로 이제 집어넣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액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고. 그 다 법정 간다면서요? 후손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액수가 많지 않고 예. 또 그 환수 액수가 제로라 하더라도 네. 어쨌거나 독립운동가들의 생계를 관리하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그러게요. 환수 액수와 무관하게 네. 국가가 생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3대가 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주 상징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릴 분이 계신데 예. 임시정부의 마지막 임시정부 그 중층에서의 그 김구 선생이 주석하실 시절 김구의 바로 비서실장이죠. 네. 비서장을 했던 상당히 높은 고위급이죠. 예. 그 동암 차리석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숭실학교 1기 입학생입니다. 아하. 평양 숭실 예. 1기 입학생이시고 1기 졸업생이신데 이분이 해방되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환국 준비하시다가 중경에서. 예. 지금 용산에 있는 효창공원에 묻혀 계셔요. 네. 이분이 차리석이고 아들이 늦둥이 아들이 차영조인데 이 차영조님이 중경에서 태어나셨죠. 예. 아버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이 차영조님이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들어갈 때까지 이름을 차영조를 쓰지 못하고 연한차 씨인데 수레차 아닙니까? 위에 한 획 아래 한 획을 빼면 이게 납신자가 됩니다. 신이 되죠. 신영조로 살았답니다. 쉽게 말하면 백범의 2인자, 백범 예. 김구의 2인자도 그 아들도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자기 성을 홍길동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명 쓰는 수준이 아니라 성을 바꿔버리는. 완전 집안을 바꾼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독립운동가 후손이 얼마나 어렵게 사셨냐고 하는 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신청했더니 당신 신씨 아니냐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갔다라는 얘기입니까? 그 차영 선생님은 어렸을 때 어머님한테 항상 항의한 게 내가 그렇게 아버님 묘소가 지척에 백범 묘소도 있는데 네. 내가 그렇게 아버지가 훌륭하다면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라고 하는 걸 항상 어머님한테 질문했다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셨대요. 네. 진짜 가슴이 미어지셨겠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지가 정말 궁금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리석 선생님 동암 차리석의 그림자 흔적 흉상 하나도 지금 현재 숭실대학교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성함을 저는 처음 들어요. 차리석. 그러니까요.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중에서 차리석 선생님이 백범 김구 선생의 비서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또 얼마나 되실까?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독립 그 운동을 했던 후손분들에 대한 교육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얘기는 오늘 얘기에서 좀 주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 유럽에서는 근현대사 교육을 70% 시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현재 정권의 전 정권까지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네. 학생들이 과거와 현재를 교감하면서 정말 현실 참여도 할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역사 교육은 단관 할아버지 얘기부터 하다가 한 철정쯤 오면 그만두거든요. 근현대사 뭐서 2년 뭐 싸움 보고 뭐 한다고 오히려 피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제 친일파들이 3대가 흥하는 그 기반에는 이 독립운동가에 대한 무지,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스스로 자존감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어느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예. 아버지가 뭘 잘한 것이 있냐. 나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예. 존경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존경심은 바로 국가가 불어넣어야 됩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바로 이웃이 존중하고 칭찬하고 위해줘야 오히려 그러니까 자부심을 느낀대. 그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가난은 그분들의 무지와 게으름, 무능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선대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결과로서 지금 가난이 물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그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노영희 변호사님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법률가이시니까 아까 잠깐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 문제 있잖아요. 지금 소송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게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콱콱 이거 판결 좀 못 내리는 겁니까?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예. 그분들이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네. 그 이전에 그분들이 그런 친일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하고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친일 부역으로 얻은 재산이냐 아니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냐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진다는 그리고 얘기인가요? 또 본인이 또 그 중간에 본인이 기여해서 만들어진 재산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확인받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고 네. 모태가 된다 하더라도 그 모태가 된 재산으로부터 현재 재산이 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국가가 일률적으로 뺏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현재 이걸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네. 원래 그런 거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국가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의 재산을 무조건적으로 환수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처음에 다 뺏었어야 되는 거예요. 해방 직후에 친일파 그렇죠. 단죄하면서 다 몰수를 해버렸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국가 유공자 처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개선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법안을 또 국회의원들이 많이 발의를 합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네. 19대 때도 그랬고 20대 때도 그랬고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많이 해놓았는데 문제는 그런 법안들이 그냥 보여주기식의 법안 발의만 되어 있고 네.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렇죠. 또 다시 먼지 쌓이다가 이제 국회 끝나면 그렇죠. 폐기되고. 그냥 폐기되고 논의조차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개정안도 언제 그러면 그 본회의에서 그 통과가 돼가지고 발효가 될지도 뭐 사실은 기약할 수 없는 그렇죠. 거고. 그런 법안들이 지금 뭐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쉽게 말하면은 그 정책학에서 얘기하면 그 아이언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철의 삼각지대인데 네. 쉽게 말하면 기업으로 보면 전경련, 그다음에 그 모피아,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지지하는 특정 보수 정당, 네. 이 트라이앵글을 이루면서 법안 통과를 이루어지는데 네. 이 독립운동가들은 그 이 트라이앵글에 아무것도 힘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영향력이 국회의원 하나 제대로 출신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럴 만한 관료도 없는 것이고, 그럴 그렇죠. 만한 단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항상 그 찬밥 신세가 되는 거죠. 얘기 들으니까 진짜 답답한데 좀 시각을 좀 넓혀서 그 다른 나라의 경우 정말 잘 되고 있는 경우 하나만 소개해 줘. 비교 좀 한번 해보게. 그 전에 네. 1999년도에 네. 이화여에 대해서 김활란 상을 만든다고 네. 그때 세계적인 여성상을 만들겠다, 여성 노벨상을 만들겠다고 김활란 상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뭐 저희가 반대해서 뭐 취소가 됐습니다만은 네. 그때 저희가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단체들한테 저희가 편지를 다 썼습니다. 프랑스 번역하는 분을 저희가 섭외해가지고 네. 썼더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거꾸로 거기는 레지스탕스 이름을 붙인 거리들이 너무나 많다. 거리가 네, 어떻게 콜라보 쉽게 말하면 부역자죠. 네. 어떻게 콜라보 이름을 붙인 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주겠다는 것이냐. 말이 안 된다. 라는 편지를 저희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를 겪은 나라에서 부역자를 처벌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고요. 기네스북에 올라도 손색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만 더요. 부역자를 처벌하지 않은 건 둘째치고, 그러니까 그 독립유공자로 독립운동한 분으로 보훈처에 등록된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그러면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체록을 하고 기록으로 남기고는 있습니까? 저희가 과거에 그 10여 년 전에 그 정말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남아있는 모습, 네. 그렇게 어떻게 뭐 침대에 누워 계신다 하더라도 그런 영상들을 좀 만들어서 네. 남겨야 되겠다. 이분들 돌아가시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1,000만금을 줘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제안들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예. 7119님이 그런 문제를 주셨어요. 친일파들에 대한 처벌은 단 한 명도 없답니다. 그럼 지나치더라도 후손들의 작은 증언이라도 받아들여서 서운을 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증언이라도 일단 그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면 기록이라도 좀 남겨야 아까 했던 교육 이야기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뭔가 기초부터 좀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증언 하나만 가지고 사실 받아들이기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국가보훈사라든가 관련 부처에서 이런 식의 좀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정말 일하셨던 분들은 아름아름 다른 분들의 증언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일했었던 분들이라든가 그러니까요. 가족이라든가. 근데 현재는 그분들이 다 돌아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0565님이 저희한테도 쓴소리를 해 주셨어요. 3.1절 날만 이 문제로 방송하지 말고 정규적으로 우리 국민이 알 수 있게 좋은 방송 부탁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좀 찔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고민해보고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 대한민국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분하고 인사 나누죠. 민족문제연구소의 방학진 기획실장 모셨고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네,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카카오톡으로 나그네 님이 많은 학교들도 친일파에 의해 만들어진 잘못된 기초부터 고쳐나갈 때
부끄러운 친일의 역사도 바로 잡혀나가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적극 공감하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색다른 시선은 내일도 이슈의 핵심을 향해서 직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